부동산 잔혹사, 제7화, 박근혜 정부, 초이노믹스 빚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의 기록. 2013년, 얼어붙은 욕망과 하우스푸어의 겨울.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단상 위에서는 경제 부흥과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선포되었지만, 단상 아래 서민들의 현실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추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동사 직전이었습니다. 수도권 외곽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의 공포는 이제 불패의 성지라 불리던 서울, 강남, 서초, 송파까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시대정신은 공포였습니다. 집을 사면 망한다. 아파트는 끝났다. 서점가에는 부동산의 종말, 아파트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 매대를 장악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1억 터 떨어졌더라. 대출원금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3년째 내리막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전세로 갈 걸 그랬어. 옆집 영희 엄마네는 깡통주택 돼서 결국 경매 넘어갔대요. 우린 그래도 이자는 내고 있잖아. 버텨야지 어쩌겠어. 당시 유행하던 단어, 하우스푸어. 번듯한 내 집을 가졌지만 무리한 대출 이자에 짓눌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하우스푸어는 200만 가구에 육박했습니다.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져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깡통주택은 1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경매 시장에는 매물이 쏟아졌지만 낙찰가는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산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는 기이한 풍선 효과를 낳았습니다. 매매 수요가 멸종하자 그 모든 수요가 전세로 몰려간 것입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값은 폭등하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미친 전세의 시대. 집주인들은 저금리로 이자 소득이 줄자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2년마다 보증금을 수천만 원씩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입자들은 2년마다 전세 난민이 되어 서울에서 경기로, 경기에서 더 먼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4.1 대책은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양도세 5년 면제,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정부는 꽁꽁 얼어붙은 시장의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엔 지금 집을 사면 내가 마지막 설거지를 하는 것이라는 공포가 너무나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초조해졌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엔진을 억지로라도 돌려야만 했습니다. 제1막 226 대책의 좌절, 그리고 악마의 유혹이 시작되다. 2014년 2월 26일, 정부는 야심차게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름하여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그동안 음지에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임대소득을 올리던 다주택자들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전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선의에 기반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은 시장의 핵폭탄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상가 주택이나 오피스텔 월세로 생활하던 고령의 집주인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둔 갭투자자들은 세금 폭탄이라는 단어에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정부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이제 와서 월세에 세금을 때려. 내가 낸 재산세가 얼만데 당장 매물 거둬들여. 사장님, 지금 내놓으신 급매물 세금 문제 때문에 매수자가 계약 안 하겠답니다.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226 대책. 이건 임대차 시장 선진화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 초토화 방안이다. 그나마 4.1 대책의 약발로 살아나려던 매수 심리는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주택 거래량은 급감했고 강남 재건축 시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까지 겹치며 대한민국의 소비 심리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 쳤고 내수 경기는 질식 직전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내에서는 심각한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통상적인 처방으로는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 없다.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는 칼을 빼듭니다. 규제를 합리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규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2014년 여름,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이 교체됩니다. 친박 실세, 왕장관으로 불리던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것입니다. 그는 지명 직후부터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이것은 단순한 부양책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겹겹이 쌓인 규제의 빗장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부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바야흐로 초이노믹스의 시대,
빚의 광기가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이막 초이노믹스. 한겨울에 여름 옷을 입을 순 없다. 2014년 7월 16일 제57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합니다. 그의 취임 일성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위험한 비유였습니다. 한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다. 여기서 여름 옷이란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했던 최후의 보루 LTV와 DTI 규제를 의미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었는데 왜 투기 과열기에 만든 규제를 입고 있느냐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보름 만인 8월 1일 정부는 LTV와 DTI를 전격적으로 완화합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의 70%까지 은행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실로 파격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살 때 집값의 50%밖에 빌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70%까지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 5억이 필요했던 시절이 가고 내 돈 3억만 있으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부와 발을 맞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이어 인하했습니다. 2.5%였던 기준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1%대로 떨어졌습니다. 돈의 값이 싸졌습니다. 시중에는 유동성이 홍수처럼 넘쳐 흘렀습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빚을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자가 싸다. 지금 집을 사면 자산 가치가 오를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훗날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시장과 국민은 그의 정책을 정확히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정답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출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마약을 권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예요. 역사상 이런 금리는 없었어요. 게다가 거치 기간도 늘려드립니다.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전세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차라리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이자 내는 게 더 싸네요. 집값이 오르면 돈도 버는 거고요.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전세금 올려줄 바에야 빚내서 집을 사자. 3040 세대들이 은행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빨간불이 켜졌고 해외 신용평가사들은 경고음을 울렸지만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가계 빚이라는 기름을 들이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3막 9.1 대책과 부동산 3법, 규제의 종말을 고하다 대출의 문을 활짝 연 정부는 고지어 공급의 족쇄마저 풀어버립니다. 2014년 9월 1일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 핵심은 재건축 연한 단축이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재건축을 30년만 지나도 할 수 있게 풀어준 것입니다. 서울의 지도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그리고 강남의 1980년대생 아파트 단지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다. 낡고 물새는 콘크리트 덩어리는 순식간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둔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국회를 압박해 이른바 부동산 3법 통과를 밀어붙였습니다. 야당은 부자 감세, 투기 조장이라며 반대했지만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마침내 통과된 이 법안들은 투기의 빗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결정타였습니다. 첫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분양가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둘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으로 수억 원을 벌어도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에게는 수억 원짜리 보너스나 다름없었습니다. 셋째,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 세 채까지 가질 수 있게 해주어 다주택 투기 수요를 노골적으로 자극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하루에 5천만 원, 일주일에 1억 원씩 뛰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풀리자 강남의 평당 분양가는 3천만 원을 넘어 4천만 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오늘이 제일 싸다. 공포에 질린 매수세가 청약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앞에는 일명 떴다방 파라솔 부대가 다시 등장했고 밤샘 줄서기가 뉴스 화면을 장식했습니다. 바야흐로 강남 불패의 신화가 잿더미 속에서 화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제3학 갭투자의 탄생, 대한민국이 거대한 투기판이 되다. 이 시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기괴한 투자 방식이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바로 갭투자입니다. 초요믹스가 만든 저금리와 전세난은 갭투자를 위한 완벽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매매가는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 전세값은 폭등하여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극도로 좁혀진 것입니다. 서울 강서구, 성북구, 노원구 전세가율이 85%,
심지어 90%에 육박하는 아파트들이 속출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전세 세입자가 2억 7천만 원을 내고 들어와 줍니다. 내 돈은 단 3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취득세와 복비를 합쳐도 4천만 원이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4명의로 등기칠 수 있었습니다. 전세가율이 깡패다. 투기꾼들은 환호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2년 뒤 전세금이 오르면 그 오른 전세금으로 또 다른 집을 샀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수십 채, 수백 채씩 늘려가는 무자본 갭 투자, 일명 무피 투자가 횡행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부동산 밴드에는 스타 강사들이 등장해 갭 투자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월급 모아서 언제 부자 됩니까?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하세요. 집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세요. 10채만 사두면 2년 뒤 전세 상승분만 오깁니다.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마통 뚫어서 5천만 원 마련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사회초년생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투기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위한 유일한 사다리라고 믿었습니다. 서점가는 갭투자 성공담을 다룬 책들로 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머니게임의 본질은 폭탄 돌리기였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으면 혹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 전세 세입자의 피 같은 보증금은 투기꾼들의 시드머니로 유용되었습니다. 갭투자의 성지라 불리던 화곡동, 동탄 등지에서는 집주인의 얼굴도 모른 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폰지 사기의 판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오막 가계부채 1300조, 빚으로 쌓은 바벨탑. 2015년과 201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불장이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은 매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자산 가치 상승이 소비를 견인한다며 자평했습니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묵혀왔던 밀어내기 분양을 쏟아냈고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던 지역들마저 완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건설 경기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듯했습니다. 초요믹스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가계부채는 무려 350조 원이 폭증했습니다. 2016년 말 대한민국 가계신용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국제결제은행과 IMF는 연일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것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빚만 늘어난 성장.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빚을 갚는데 돈을 썼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하우스푸어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재적 파산자로 이름을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정부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2016년 8월 25일 정부는 부랴부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합니다. 핵심은 공공택지 공급을 줄여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정부가 공급을 줄인다고? 그럼 앞으로 새 아파트가 귀해지겠네? 희소성이 높아지니 집값은 더 오르겠구나. 지금 당장 사야 한다. 공급 축소 신호는 오히려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강남 재건축은 평당 5천만 원을 돌파했고 시장은 이미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제육막 탄핵, 그리고 남겨진 청구서. 2016년 겨울 대한민국은 거대한 정치적 경랑에 휩싸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광화문 촛불 집회,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부동산 정책은 표류했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시장은 관성처럼 굴러갔습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은 주인이 사라진 사이 점점 더 높고 위태롭게 치솟았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초요믹스의 거대한 실험도 막을 내렸습니다. 4년의 시간,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 꺼져가던 경기를 방어했다는 평가는 차가운 숫자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하는 사람은 벼락거지가 되었고 빚을 내서 투기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로소득을 비웃는 자산소득의 폭등,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걷어차졌고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며 절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남긴 1344조 원의 가계부채, 그리고 갭투자로 얼룩진 기형적인 시장 구조,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정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두고두고 갚아나가야 할 거대한 청구서였습니다. 비권하는 사회가 남긴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잔혹사의 다음 장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규제의 역습을 예고하며
2017년 5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합니다.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폐로 규정했습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들은 비제 파티를 끝내고 정의로운 시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투기를 잡기 위해 휘두른 규제의 칼날은 오히려 집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핀셋 규제, 풍선 효과, 임대차 3법, 그리고 벼락거지.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을 비난했던 이들이 결국 빚조차 낼 수 없어 서울에서 쫓겨나게 되는 더 잔혹한 역설. 부동산 잔혹사, 그 8번째 기록. 문재인 정부 편 규제의 역설과 벼락거지의 탄생에서 우리는 정책의 선의가 어떻게 시장의 복수 앞에 무릎 꿇는지 그 처절한 과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